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톡톡 사연을 알게 된 이후로 틈이 날 때마다 즐겁게 경청을 하고 있는 남성 애독자입니다. 제가 말주변은 좋아도 장문 솜씨는 영 별로인데 사연글을 잘 적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목소리 근사하신 톡톡 사연의 성우분께서 잘 포장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어요. 한때 정말 친하게 잘 지냈던 대학 선배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아이, 광준이 형,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간 잘 지내시는지 제가 연락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네요. 드디어 결혼을 하신다고요? 아이, 그간 제가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무척 잘 지내신 모양입니다. 그래, 임마. 나도 드디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다. 전에 너 결혼식 때 우리가 잠깐 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바쁜 일정이 있어서 아쉽게 얼굴만 비치고 금방 자리를 떠야 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얼굴 보고 대화를 했던 게 거의 7년이 넘어가는 것 같네. 시간 참 빠르다. 내가 너랑 젊은 무기 삼아 하루하루를 열정으로 불태우며 지냈던 20대 대학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부록 나이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그때 저희 진짜 철이 없어 보일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놀며 지냈었죠? 전 가정 꾸리고 사회인으로 찌들어 산 지 오래된 지금도 그때의 나날들을 가끔 그리워해요. 자유분방하지만 집안은 엄격했던 형은 시간이 지나도 결혼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건만 이렇게 결혼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광준이 형과 무척 친했고 죽이 잘 맞았어서 대학 시절 당시의 모든 술자리마다 함께 다녔을 정도였어요. 대학 시절의 대부분이 광준이 형과 함께한 추억들이었네요. 반에 가는데 실 가듯이 그렇게 둘이 어울려 잘 지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광준이 형은 자기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취직을 한 뒤에 눌러 살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치열하게 사느라 계속 바빴지요. 그러다 보니 도중에 몇 년간은 아예 연락조차 못하고 지낸 적도 있었어요. 제가 회사 업무 진행차 베트남에 2년 정도 머물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하고 광준이 형은 여러모로 더 엇갈렸었죠. 오랜만에 제대로 광준이 형과 통화하면서 저는 결혼 소식을 듣고 무척 기분이 즐거워졌습니다. 광준이 형이 설마 결혼이란 제도 안에 정착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신기했죠. 참고로 저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요. 이때 저희 집사람은 임신 중기였습니다. 광준이 형하고 자연스레 제 집사람 임신한 이야기도 주고받다 보니 결혼 상대에 대한 궁금증으로 화제가 넘어갔어요. 저보고 무탈하게 잘 사는 게 여자를 잘 만난 것 같다면서 광준이 형이 덕담을 해주길래 저 역시 광준이 형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여자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엄청 궁금해진 참이었거든요. 만난 진 이제 반년쯤 넘었는데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워낙 나한테 너무 잘하고 착하고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 금방 결혼 생각이 들게 되었어. 나이는 나보다 6살 아래야. 6살 차이요? 조금만 더 차이 났으면 까딱 도둑놈 되실 뻔했어요. 장가를 늦게 가더니 그래도 나이 어리신 분을 잘 만나셨네요. 내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 나보다 6살 아래여봤자 그 정도는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지 뭐. 대화도 잘 통하고 내 또래처럼 잘 맞아. 그래요? 아이, 정말 잘 됐어요. 아, 근데 광준이 형, 제가 알기로는 눈이 높으시잖아요. 집안은 또 엄청 보수적이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만나기 힘들다고 결혼은 더욱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셨었는데 결혼하시는 분은 성격이나 집안이 어떻길래 형이 결혼 허락을 다 받아냈어요? 집안이 꽉 막혀 있기에 광준이 형은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대 때 저와 서울의 여기저기를 많이 쏘다녔습니다. 그 시절을 제가 다 알고 있었기에 새신랑 광준이 형은 난색을 표하며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함부로 자기 결혼식장에서 떠들면 가만히 안 두겠다며 장난스럽게 경고를 해왔어요.
내가 지금 아주 참한 여자 잘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굳이 내가 젊은 청춘을 아낌없이 즐겼다는 이야기를 네가 떠들고 다닐 이유가 없지. 나를 위한다면 너 진짜 결혼식장 와서 입도 뻥긋하지 마라. 우리 새 신부님께서 얼마나 참하고 청순 가련한 스타일인지 몰라. 내가 활발하게 놀았다고 하면 나한테 엄청 놀랄 게 분명해. 에이, 형이 문란하게 놀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는 걸 좋아했을 뿐인데 그런 것마저도 결혼하실 분에게는 놀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형, 엄청 보수적인 분하고 결혼하시나 봐요. 형네 집안에서 허락을 해주실 만했네요. 참한 여자를 솔직히 마다할 남자는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러신 분이 형을 만나기 전까지 시집도 안 가고 혼자였을까요? 두 분이 운명인가 봅니다. 아이, 그게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다고 해. 집안 신경 쓰느라 연애나 결혼이나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더라. 남자도 상대방이 하도 만나달라고 간청해서 2번 정도만 만나봤던 게 전부래. 반란 까진 건 절대 사양하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슬슬 내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속으로 염려를 하고 계셨는데 이런 참한 효녀라면 환영한다면서 단번에 허락해 주셨지. 네 말 맞다나 우리가 운명인가 보다. 결혼해서 한번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아보려고. 너 임마,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결혼식 직접 와서 꼭 축하해 주기다. 당연하죠.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형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려요. 청첩장도 너무 기대됩니다. 광준이 형은 저에게 직접 만나 청첩장을 건네주고 싶어 했지만 여건상 만나기가 어려웠죠. 광준이 형은 결혼식이 잡히자 일을 더 미리 열심히 처리하기 바빴고 저 역시도 그때 회사에서 급한 업무가 생겨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격식 차리고 그런 게 필요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전 우편으로 청첩장을 받아보았습니다. 모바일로 제작된 청첩장도 있다고 하길래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면서 저에게는 그럴 수 없다며 부득불 실물 청첩장을 보내온 거예요. 어머, 이분 당신하고 절친한 그 대학 선배잖아. 우리 결혼식 때 와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뵙지 못했고 당신만 봤었지? 근데 아주 잠깐이지만 직접 우리 결혼식 때 와줘서는 축의금을 50만 원이나 하고 가주셨어. 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았어. 액수보다도 본인이 그 바쁘신 와중에 직접 발걸음을 해주고자 했던 그 노력이나 성의가 감동적이더라. 고마우신 분이니까 당신도 이번에 가서 축하 잘 해주고 왔으면 해. 그럼 당연하지. 그런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광준이 형이 결혼한다니까 난 청첩장을 직접 보고 있는데도 반쯤은 실감이 안 나네. 이 형만은 이상하게 끝까지 결혼을 안 할 것 같았거든.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사진인데 광준이 형은 그래도 살짝 고개가 앞쪽으로 돌려져 얼굴이 잘 보이지만 신부 쪽은 얼굴이 똑바로 안 보이네. 아쉽다. 그래도 이렇게 옆모습만 봐도 단아한 미인이라는 게 느껴져. 광준이 형이 아주 복이 많은 남자였네. 음, 요즘 이런 거 다 포토샵인 거 몰라? 물론 본판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니까 미인이란 점은 나도 동의해. 당신 그래서 이 대학 선배가 부러워? 미인을 얻어서? 임신하고 난 이후로 왜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굴어? 내 눈엔 우리 여왕님이 최고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진심으로 이분이 미인이란 사실과는 별개로 이런 인상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 청순한 듯하면서 오묘하게 새침한 인상이 있잖아. 옆모습뿐이지만 이런 인상이라는 게 느껴져. 이런 인상을 싫어하는 남자도 다 있어? 내가 결혼한 한 잘했네. 근데 당신이 특별히 이런 인상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야? 당신이 외모를 두고 그런 평을 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직장 후배의 지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지인은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 도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어떤 여성과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100번, 1000번, 무조건 그 지인이 잘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만남을 가진 여성이 그 지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만남의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었고 심지어 그 지인에게 먼저 접근했던 쪽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느 날 경찰서에 달려가서 자기가 그 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지인은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어리석은 잘못으로 게다가 억울함에 휘말린 채 자기 가정을 이룰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사건을 질질 끌기보단 얼른 정리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게 낫다고 본 것이었죠. 그래서 억울해서 미치겠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 형제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청했고 여성에게 합의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상대 여성에게 합의로 이래저래 들어간 돈이 1000만 원 정도였을 거야. 1000만 원? 세상에 미쳤다 미쳤어. 남자가 무조건 애초에 잘못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꽃뱀한테 당한 거잖아. 억울해서 그 후로 잠도 안 왔겠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작정하고 꽃뱀 짓한 여성에게 당한 게 억울해 미치겠다면서 직장 후배한테 그 지인이 하소연하던 와중에 사진을 보여줬어. 생긴 것만 보면 수더분하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절대 악랄한 수법으로 사람 뒤통수 칠 얼굴은 아니라 더욱 방심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직장 후배한테 당부를 했던 거지. 이렇게 생긴 인상은 피하는 게 좋다면서 말이야. 남자가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이용하는 게 지능적이라면서 이런 수법에 절대 당하지 말라며 그 꽃뱀 여성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나도 직장 후배 통해서 언뜻 그 사진을 봤어. 제대로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슬쩍 본 게 다였지만 애석하게도 광준이 형이 결혼한다는 분하고 인상이 정말 비슷한 것 같아.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더 비슷하게 느껴지네. 저도 모르게 그런 감상을 뱉고 말았는데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집사람이 제 팔을 찰싹 한 대 때리더군요. 그거 맞고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괜히 그런 말을 해서 광준이 형의 결혼에 부정 탈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원래 결혼 같은 대소사를 앞두면 뭐든 주의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주둥이 잘 닫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딱 이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앞불싸 제가 엄청난 기억을 떠올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큰맘 먹고 차를 새로 하나 뽑아놓았어요. 차종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 차종의 차주들이 모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가입해서 참여를 했죠. 그랬더니 회원들이 만남을 갖는 소위 정모라는 것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차 끌고 현장에 처음 나가봤던 제가 깜짝 놀랐죠.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회원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2년이나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셈이었죠. 이게 신기해서 서로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제법 친분을 쌓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 호양호제를 하게 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원 형이 저에게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차마 못 털어놓겠고 그렇다고 먼 사람들에게 털어놓자니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 이야기를 대뜸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 올리자니 창피하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자니 속이 답답하고 네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상대가 없다. 아이,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형, 그 만나는 여자 있다고 저번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휴대폰에 우리 윤이라고 저장된 거 봤었어요. 혹시 연애 상담이에요? 연애는 개뿌리. 우리 윤이가 알고 보니 꽃뱀이었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회원형은 집안에 시골 땅이 있어서 당장 수중에 큰 돈은 없어도 물려받을 재산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만면에 흐르던 사람이었는데 초췌하고 근심이 깊어 보였던 게 꽃뱀이 물러서였다니 전 들어줄 테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꽃뱀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시작은 이 회원님과 친하진 않지만 안면 정도는 있었던 어느 동생이었다고 해요. 그 동생이 당시에 인기 많았던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웬 여자를 알게 된 거예요. 온라인 게임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며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여자와 알게 된 거였죠. 몇 주간 게임에서 만나며 친분들 다졌는데 그 여자 쪽에서 먼저 밖에서 직접 만나보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난 뒤에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몇 번 그랬다네요. 5번쯤 만났을 적에 그 여자가 우리 이제 특별한 사이지? 라고 하면서 들러붙었습니다. 그 동생은 당연히 사귀게 된 걸로 받아들였고요. 그건 그 여자가 놓은 덫이었어요. 얼마 후 데이트가 끝난 뒤에 그 여잔 경찰서로 향했고 그 동생을 신고했습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난 다혈질이라 그런가? 이상하게 가끔 정의감이 타올라서 욱할 때가 있거든? 우연히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그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 듣고 주변에 소문이 잘못 날까 두려워서 얼떨결에 합의금 뜯기고 말았던 대목에서 분노하고 말았어. 남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합의금 뜯고 다녔는지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명품 가방도 많았다고 하더라. 그 동생 설득해서 그 여자 연락처 받아냈고 일을 바로잡아서 그 동생의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려고 했었어. 아이, 설마 그랬다가 형마저 그 여자한테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바로 그렇게 됐지. 나도 지금 생각하면 뭐에 홀린 기분이야. 그 여잔 나에게 억울하면 호소했었어. 자기는 절대 꽃뱀 아니고 그 동생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뿐이니까. 내가 자기를 믿어줘야 한다고 하더라. 그 여자의 2차 작업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오히려 그 동생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싶은 거 주변 시선 의식해 참고 있는 거라고 했죠. 가지고 있는 명품도 죄다 짝퉁이고 어디 가서 기죽기 싫어 짝퉁이라도 구입하는 거라며 회원형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실상은 돈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가족한테 다 뜯겼어요. 제 주변에는요, 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만 널렸어요. 근데 제가 거머리 같은 꽃뱀 취급 받으니까 죽고만 싶네요. 혀 깨물고 죽을까도 싶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혀를 깨물어도 사람이 안 죽는다네요. 다른 방법은 무서운데 저 어쩌면 좋을까요? 그 여자가 절절하게 호소했고 회원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꽃뱀으로 몰아붙이고 그 동생의 돈을 돌려달라며 욕을 한 것도 사과를 한 채 회원형은 돌아섰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그 여자는 무척 급한 일이라고 하면서 회원형에게 연락을 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회원형은 그 돈을 빌려줬고 즉시 후회를 했습니다. 뭘 믿고 돈을 빌려줬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의외로 그 여자는 갚기로 한 기한보다 이르게 돈을 갚았어요. 집에서 사채도 쓰고 난리도 아닌데 다달이 현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한데 100만 원 빌려주셔서 지난달은 간신히 넘겼어요. 감사해요. 고마워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며 회원영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고 오해를 한 거였구나. 그 후로는 믿음이 생긴 거였죠. 그 여자는 얼마 후에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기한 내에 갚았어요.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돈을 갚으면서 그 여자는 회원형에게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 다른 것 같아서 연애 감정이 생겼다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몇 주 뒤 그 여자는 정말 급한 일이라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회원형은 고민 않고 빌려주었죠. 그런데 기한이 되어도 갚지 않아 몇 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언제 갚을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어느 날 회원형에게 숙박업소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날따라 유혹적이었다네요. 그러더니 다음날에 그 여자는 경찰서에 가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진술을 하며 회원형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서야 감이 오더라. 내 3천만 원 안 갚고 나한테 합의금 뜯어낸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 없었고 무고죄로 그 여자를 끝장내려고 했어. 근데 문제는 평판이었지. 너도 알겠지만 내가 집에서 차려준 항원을 운영 중이잖아. 그 악랄한 꽃뱀년이 그러더라. 자긴 잃을 거 없지만 난 잃을 거 투성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소문 잘못 나서 학원 망하는 거 보고 싶냐고. 그 소리 듣고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합의금 겁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듣기만 해도 속이 갑갑해지더라고요. 회원형은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고 수치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전 너무나도 화가 났고 회원형이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대면할 일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함께 그 자리에 자진해 나갔어요. 장소는 다름 아닌 경찰서였죠. 사건을 매듭짓고 나서 두 사람이 나오길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가 그 여자를 쏘아봤습니다. 그 여자는 나오자마자 통화 중이었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자기가 예전에 어떤 남자한테 작업 공사를 치다 부주의하게 임신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짜증이 났던 일화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꽃뱀짓 하다가 임신까지 했었고 망설임 없이 뱃속에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통화를 끝낸 그 여자를 향해 제가 일침을 날렸죠. 양심적으로 그렇게 악랄한 거짓 인생 살지 마십시다. 그러다 천벌받고 피눈물 흘릴 겁니다. 이건 또 뭐야? 별 가짜는 게 등장해서 저주를 날리네? 당한 놈들이 바보 천체에다가 머저리인 거야. 탓하려면 그놈들을 탓해. 그러면서 그 여자는 회원형을 보며 비웃었고 제가 주먹을 불끈 쥐자 심지어는 제 발치에 침을 퇴뱉기까지 했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돌아선 그 여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욕을 날리면서 간 것이었죠. 인성 수준 한번 더럽더군요. 전의를 상실하고 기가 죽은 회원형을 제가 열심히 달랬었네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경험을 예전에 한 바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꽃뱀하고 직장 후배의 지인이 겪은 꽃뱀의 사진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필 이런 회상을 광준이 형의 청첩장을 보고 난 뒤에 한 거여서 더욱 불길했죠. 저는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불길함을 잠재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광준이 형의 결혼식 참석을 코앞에 두고 전 다급히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준이 형이 무척 곤란한 음성으로 그러더군요. 사회를 보기로 한 자기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서 세상에 어쩜 좋나요? 라는 말만 하고 있던 저는 광준이 형의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아이, 저요? 제가요? 저에게 형 결혼식 사회를 보라는 말이에요? 형, 제가 어떻게 그래요? 너 임마, 네가 거의 결혼식 사회를 벌써 몇 번이나 봤다는 걸 설마 내가 모를까 봐서? 결혼식 사회 의뢰도 들어왔었다지? 임기응변도 원체 좋은 너라면 분명히 잘해줄 것 같아. 내가 지금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어 그래. 제가 결혼식 사회잘 어쩌다 보니 꽤 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하라고 하시면 제가 뭔 수로 그걸 해내겠어요. 전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서 축하해드릴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야, 네가 날 모르냐? 난 한다면 하는 씀씀이야. 네가 사회 맡아주면 내가 제대로 보답하마. 섭섭하지 않도록 통 크게 쏠게.
고작 이틀 뒤가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할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통 크게 쏜다는 광준이 형의 호언장담에 제가 눈이 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솔깃하더라고요. 집사람에게 의견을 구했더니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되어 제안을 받았으면 통 큰 보답이나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은 그 시기에 배가 자꾸 뭉친다고 하며 힘들어했기에 차마 같이 데려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전 응원을 해주는 집사람을 향해 사회 잘 보고 돌아와서 한우 소고기 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광준이 형은 분명히 제대로 보답을 해줄 위인이었으니까요. 제가 사회자 역할을 수락하자 광준이 형은 한시름 놓았단 듯이 안심하는 투로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벌써 보람되었죠. 대망의 결혼식 당일. 저는 기세 좋게 출발한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새벽부터 집사람이 팔다리가 저리고 속이 안 좋다고 끙끙 앓는 바람에 제가 곁을 한참 지켜주다가 상태 안정된 걸 보고 나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일찍 출발하려다가 조금 늦어진 것 뿐이니까 정시 출발이나 다름없지. 도착하는 것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건만 이게 웬일인가요? 주말이라 차량이 많은 것부터 살짝 불안했는데 연달아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터널 부근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도로가 꽁꽁 묶였습니다. 제 속이 바짝 타들어갔죠. 다른 하객들보다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사회자 당사자가 지각을 하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속도로 위에서 광준이 형과 그 사촌 동생분하고 메시지를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공유하며 제가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가늠했죠. 해당 지역의 톨게이트에 드디어 이르렀을 때 광준이 형의 사촌 동생분이 저한테 그렇다면 간신히 결혼식이 안 늦을 것 같다고 내다봐줬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하는 소리니까 저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진짜 딱 맞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아주 간발의 차로 지각을 면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광준이 형부터 끌어안았어요. 어찌나 반갑던지요. 와줬구나. 고맙다 임마. 네가 내 은인이다. 간밤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결혼하는 날이라고 자랑하며 외할아버지께 말씀을 다 드렸지. 사회자가 불가항력증 일 때문에 바뀌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 그랬더니 꿈에서 외할아버지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광준아, 그건 너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런 꿈을 꿔서 그런가? 지금 너를 보니까 내가 엄청 든든한 기분이다. 정말이에요? 와,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제가 더 잘해야겠네요. 광준이 형, 저만 믿으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과제 발표나 새벽까지 술 퍼먹다 간신히 일어나서 강의실 달려가고 그랬음에도 항상 발표는 잘했던 거 아시죠? 저 발표 왕이었잖아요. 알지. 그래서 내가 고민 없이 너한테 사회자 부탁한 거잖아. 대학 때 함께 과제할 때면 내가 네 덕을 많이 봤었다. 네가 내 학점을 지켜줬었지. 오늘도 옛날 그 시절처럼 멋진 모습 보여주길 부탁한다. 약간은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광준이 형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가슴이 왠지 뭉클해졌어요. 광준이 형이 대학 다닐 때도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에도 저에게 먹을 걸 많이 사줬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그 당시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배 한 번 골지 않고 지낼 수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잊고 살았건만 새삼 광준이 형에게 고맙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식장으로 들어가던 와중에 광준이 형의 부모님과도 잠깐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제 팔을 쓸어주시며 인자한 미소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엄청 오랜만에 보네. 그간 잘 지냈지? 이렇게 선뜻 우리 아들 결혼식에 사위로 나서준다고 해서 어찌나 고마운지.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신수가 훤하네. 우리 아들한테 내가 들어보니 곧 애가 태어난다면서? 우리 아들도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게 폈으면 좋겠고 아이도 생겼으면 좋겠네. 걱정 마세요. 광준이 형은 저보다도 결혼 생활을 훨씬 잘할 거예요. 두 분께서는 저를 보자 광준이 형의 대학 시절이 생각난다고도 하셨습니다. 대학 시절 자유분방했던 광준이 형은 집에서 오는 연락도 잘 안 받기 일쑤였는데요. 어느 때는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신 광준이 형의 부모님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신 적이 있었어요. 자취방으로 당도하셨을 때 마침 외출하고 없던 방주인 대신 잠깐 들러서 씻고 나가려던 제가 있었죠. 전 광준이 형과 친한 학교 후배임을 밝히고 두 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분께서는 왠지 저와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점점 안심이 된다는 얼굴을 하셨더랬죠. 그러시더니 그 이후로는 종종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도 했었어요. 광준이 형이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저에게 대신 안부를 물어보셨고요. 돌아보니 다 추억이었죠. 새삼 소중한 인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 사회자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조금 느꼈어요. 적당한 소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신랑 측에 비해 신부 측은 하객석이 유난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우연히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품 안에서 볼펜을 꺼내다가 그걸 멀리 떨어뜨리는 바람에 얼른 주우려고 움직였는데 마침 신부 측 하객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부의 또래로 보이는 여자 몇 명이 지루한 얼굴로 앉아있다.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지급은 식이 다 끝나고 나서 현금으로 받는 거 맞죠? 근데 저희는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제가 하객 알바를 여러 번 다녀봤지만 따로 모여서 돈 받는 방식은 처음이라 좀 헷갈리네요. 하객 알바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이 무리의 사람들이 전부 신부의 진짜 지인들이 아니라 알바로 돈 주고 고용된 알바라는 것이었는데 진짜 지인들은 없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레 몸을 옮겨 다시 사회자석으로 가던 와중이었어요. 이번엔 신부 측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언뜻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아마 신부의 사촌 언니였던 것 같더군요. 야, 대단하네. 우리 지훈이가 결국 이렇게 과거 청산을 싹 하는구나. 새 출발 한번 깨끗하게 하네. 오빠, 우리 집안에서 지훈이가 진짜 최고로 화려한 팔자 같지 않아? 행보가 매번 엄청난 것 같아. 보면 볼수록 놀라워. 저런 철면피는 어쩌다 나왔을까? 왠지 흘려듣기 어려운 발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당황했던지 모릅니다. 괜히 결혼식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버린 것 같아서 스스로 원망하며 얼른 정신을 다잡았죠. 광준영의 결혼식을 제가 정신 빼놓고 있다 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상념을 뒤로 날린 채 저는 정확한 발음으로 사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의 진행에 맞춰서 광준이 형이 늠름한 모습으로 신랑 입장을 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순간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윽고 단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신부 입장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모든 하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런 축하를 받으며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하였어요. 저는 자기 부친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오늘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정확히 바라본 순간 별안간 머릿속에 전구가 번뜩 켜졌어요. 결혼식이라 머리를 저렇게 하고 화장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정확히 저런 인상을 과거에 분명히 봤었잖아. 그 인상과 동일 인물 아닌가? 잠깐만. 이제 보니까 신부 이름이 성지훈이었어. 윤이라는 끝자를 애칭으로 윤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추론으로 소스라치고 있을 때 살짝 시선을 아래로 두며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던 신부가 고개를 똑바로 위로 들며 은은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죠. 신랑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는 신부의 발걸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설레고 벅찬 얼굴을 한 신랑, 광준이 형의 얼굴. 이것을 차례대로 멍하게 쳐다본 제가 손으로 마이크를 꽉 잡은 채 외치고 말았습니다. 잠시만요. 이 결혼 지금 이대로 진행되어선 안 됩니다.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축하로 들떠있던 예식장이 벼랑간 찬물을 맞은 듯 분위기가 싸하게 식었어요. 왜냐하면 모두의 이목이 저에게 쏠렸는데 제가 무척 심각하고도 분노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걸음을 멈춘 이 신부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째려봤는데요. 그 눈빛을 받으니까 더더욱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신부는 제가 아는 그 꽃뱀이 맞았습니다. 제가 의기양양하게 입가에 미소를 걸자 이윽고 신부의 낯빛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썰미 한번 좋은 여자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에 제가 구면의 인물임을 알아본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당황한 광준이 형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야, 너 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사고를 치고 그래? 난 이런 이벤트는 사양이니까 얼른 수습해. 형, 정말 죄송하게도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재미를 주기 위해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대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광준이 형, 새 신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정말로 참한 여자이던가요? 보수적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만한 인물이 맞던가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광준이 형이 몹시 난처해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사회자를 섭외하는 바람에 결혼식을 망치게 됐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객들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젓고 있었고 양가 어른들의 표정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광준이 형의 아버님께서 화를 내시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가 당신을 만류하는 손짓을 보고서는 멈칫하셨어요. 그 손짓의 주인공은 광준이 형이었죠. 그 찰나에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생각 없이 사고를 친 인물이 아니란 사실을 말이죠. 잠깐만. 너 혹시 우리 지훈이를 개인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식을 중단시킨 거야? 아니에요, 오빠. 저는 저 사람 몰라요. 우리의 결혼식을 이따위로 망쳐놓다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얘기 들을 게 뭐 있어요. 정신병자 같으니까 당장 쫓아내는 게 맞죠. 지훈이 넌 잠깐 빠져있어. 내가 사회자 대타를 부탁한 저 동생은 내가 최고로 아끼는 대학 후배야. 내 인생에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니까 지금 넌 끼어들지 마. 오빠, 미쳤어요? 왜 오빠까지 결혼식을 망쳐놓으러 들어요? 속상해. 정신병자 때문에 이게 웬 개망신이야. 신부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광준이 형은 굴하지 않았고 이제 하객들 모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 미치겠다는 표정들이 되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끌고 나가려는 기세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에 힘을 주어 마이크를 잡은 채로 외쳤습니다. 신부 측에서 나서는 걸 보니까 신부의 진 면목을 알기라도 하나 봐요. 역시 다 한통속이었군요. 광준이 형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속이고 물러나다 못해서 사람 뒤통수 후려대며 악랄하게 살아온 여자를
시집 보내려 하셨어요? 에이, 그렇게는 안 되죠. 광준이 형이 얼마나 눈이 높고 그 집안이 얼마나 깐깐한데 염치도 없이 꽃뱀을 들이밀었어요. 양심은 있어야죠. 그러자 예식장에서는 허욱하면서 놀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일제히 들려왔습니다. 꽃뱀이란 단어가 제 입에서 튀어나간 순간이었죠. 저를 잡아 끌고 나가려고 바로 앞까지 다가온 신부 측 가족들이 굉장히 난처해하며 식장을 둘러보더군요. 예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뇌하는 표정들이었네요. 이야기의 당사자인 신부는 가지런히 들고 있는 웨딩 부케를 아래로 떨고 왔습니다. 망연자실했더군요. 광준이 형은 혼비백산한 채로 저에게 물어왔어요. 뭐라고?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꽃뱀? 지훈이가 나하고 결혼하는 바로 이 여자가 꽃뱀이라고? 너 그거 확실하게 알고 하는 소리 맞아? 정말인 거야? 맞아요. 광준이 형, 저 지금 아주 확실하게 알고서 말하는 거예요. 제 지인들이 직접 당했거든요. 작정하고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논 뒤에 당했다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이런 생활하다 임신까지 했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뱃속에 생명을 저버렸고 그런 주제에 뻔뻔하게 철문비처럼 굴며 당한 놈들이 바보천치 아니냐면서 조롱했고요. 더럽게 살지 말라고 일침 날린 저에게 손가락 욕하면서 침 뱉었던 제가 아는 그 악질적인 꽃뱀이 저 여자가 맞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며 손가락을 뻗어 신부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거기까지 보신 광준이 형의 어머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신부의 앞으로 가서 엄청난 귀싸대기를 날리셨습니다. 예식장엔 놀란 비명들이 터져나왔죠. 그건 광준이 형의 어머님께서 귀싸대기를 날리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터뜨린 폭로에 뒤늦게 놀란 반응들을 한 것이었죠. 결혼식의 주인공이었던 아름다운 신부는 중심을 잃고 이미 넘어진 뒤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친께서 경악을 하시며 눈을 부릅떴다 무시무시한 광준이 형의 어머님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고는 금세 눈을 내리까셨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어머님의 표정이 무서웠어요. 이 미친 년놈들이, 이 개잡것들이 감히 우리 아들을 기만하고 우리 집안을 능멸하려 들었어?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개뼈다귀 같아서 안 그래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딴 추잡하고 더럽고 역겨운 과거를 달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 말만 믿고 이러시는 거 너무 성급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죽고 싶어? 너 방금 네 입으로 오해라 그랬니? 만약에 오해가 아닌 걸로 밝혀지면 내가 네 멱을 따버려도 될까? 너 목숨 걸고 그 오해란 말 지킬 수 있겠어? 네? 목숨이요? 어머님, 갑자기 말씀을 왜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어쨌거나 이건 다 오해예요. 이미 결혼식은 망쳐진 것 같지만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우선 정리하고 나서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으면 해요. 눈매 착하게 뜨고 호소하면서도 배짱 부리며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는 걸 보니 너 진짜 만만치 않은 여자 맞구나. 우리 아들과 절친한 대학 후배가 대체 무슨 오해가 있어야 너를 꽃뱀이라고 부를까? 네가 꽃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 넌 아직도 오해라고 주장할 참이냐? 광준이 형의 어머님께서는 살짝 이를 갈며 말씀하셨고 점점 짙어지는 엄청난 카리스마에 결국 신부는 굴복하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양친을 비롯한 가족들은 광준이 형에게 다가가서
다 지난 일이다라며 호소를 해댔어요. 광준이 형은 싸늘하게 식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뿐이었고요. 하객들은 곧 신랑 측 가족들이 호출한 예식장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황당했던 게 신부 측 하객 몇 명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중얼중얼거리다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단 점이었죠. 와, 이 결혼 뭐야? 살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광경은 또 처음 보네. 저기요, 그래도 알바비 주는 거 맞죠? 하객 알바 비용이요.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합하는 시간은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인 거예요? 신부 측에서 누가 속 시원히 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신부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 마냥 금세 붉어졌습니다. 광준이 형의 어머님께 맞은 뺨까지 더해져서 얼굴이 아주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네요. 신랑 측 하객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과거는 화려한 데다 하객들까지 돈 주고 알바로 고용하다니.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면서 신부 측을 비난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시장통처럼 변한 가운데 신부는 엉엉 울기 시작하며 바닥에 엎어진 채로 광준이 형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속상해요. 난 그냥 오빠를 위하는 이 시대 최고의 현모양처가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인데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 왜 이딴 봉변을 당해야 하는지. 나요. 미친 듯이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네가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지금 이딴 봉변을 당하는 일도 없었겠지. 네 자신을 탓해야지. 뭐가 대체 억울하다는 거야? 이런 엄청난 운명 같은 우연으로 네 정체가 까발려졌으니까 아무래도 너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던 모양이네. 그 사람들의 원한이 모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나 보다. 지훈아, 더 이상 난 너한테 할 말 없다. 내 인생에서 부디 흔적도 없이 사라져줘라.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안 돼. 이럴 순 없어.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꼴만 그리면서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오빠, 가지 마요. 나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돼요. 그럼 난 이제 앞으로 어떡하라고요? 신부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광준이 형은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짓을 보냈죠. 전 알아듣고서 즉시 고개를 끄덕여준 뒤 광준이 형과 함께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뒤편에서 신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광준이 형의 사촌들이 내지르는 분노의 고함도 들려왔어요. 문 앞에서는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가 싶어 호기심에 몰려든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인파를 뚫고 전 광준이 형과 그곳을 빠져나온 뒤 예식장과 아주 가까운 국밥집으로 갔어요. 광준이 형은 넋이나가 멍한 얼굴이었고 제가 주문을 넣고 초조와 젓가락을 세팅하고 컵에 물을 따르고 소주가 먼저 나오자 광준이 형의 잔부터 채워주고 이렇게 했더니 광준이 형이 비로소 눈빛이 돌아와서는 피식 웃으며 소주잔을 비우더군요. 달지 않고 쓰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실감이 안 난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거기에 더 있다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도망치듯 너하고 나와버렸네. 아직도 거기는 정리가 안 돼서 다들 언쟁 중이겠지. 누구보다 정숙하다 못해서 후주버 보이기까지 했던 여자가 꽃뱀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과거를 지니고 있었다니. 그대로 결혼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진다. 야 임마, 너 진짜 고맙다. 내 인생의 은인이야. 네가 내 결혼식에 와준 거 사회를 보는 바람에 모두한테 그 여자의 정체를 까발리고 외칠 수 있었던 거 전부 기적 같아. 만약에 형이 제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형의 불행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고, 그래서 이것저것 잴 거 없이 그냥 내질러 버렸어요. 전 제가 알고 있는 꽃뱀의 정체를 까발린 것 뿐이지만, 형은 결혼 상대를 잃은 셈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믿었기 때문에 평생을 약속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속았는데, 내가 어떻게 괜찮겠냐? 지금 하도 뒤통수가 얼얼해서 한동안 똑바로 누워서는 잠도 못 잘 것 같아. 옆으로 누워서 자야지. 아,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친척들에겐 너무 창피하고 진짜 미칠 것 같다. 그래도 속아서 결혼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고 생각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와 말씀하신 게 이게 아닐까 싶어. 네가 나를 도와줄 걸 내다보신 거지. 제가 꽃뱀 신부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했을 때 광준이 형이 무조건적으로 저를 신뢰한다고 하며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 간밤에 외할아버지 꿈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본능적으로 제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행각을 벌이는 중이란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 미신을 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건만 곱씹을수록 이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소주 2병을 같이 나눠 마시며 저희 두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예식장은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진심이긴 했는지 신부 측 사람들은 전부 아쉽다, 분하다는 감상을 뱉으며 자리를 떴다고 하더군요. 광준이 형의 부모님을 비롯한 분들이 다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오셨어요. 그런 흠 따위 전혀 없는 신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축하했던 것이어서 절대 꽃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은 완전히 파토가 났습니다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결혼식에 들어간 각종 비용, 신혼여행 위약금, 신혼집, 혼수 등등 신랑 측에서 전부 모든 손해 청구를 신부 측에게 했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라며 고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준이 형의 부모님 결코 보통 분들은 아니신지라 손해 비용을 결국 다 받아내셨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때 한 몫을 받았네요. 전 한사코 거절했으나 광준이 형이 나를 위해 받아달라고 하는 바람에 받고 말았고 그걸로 저희 집사람의 산후조리를 아주 럭셔리하게 시켜줬네요. 나중에 드는 후문인데 결혼이 날아간 것에 상심한 꽃뱀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두문불출하면서 한동안 조용히 살다 재벌은 남 못 주는지 어떤 남자에게 접근해 또 악랄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된통 잘못 걸려 오히려 무고죄로 본인이 당했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죠. 광준이 형은 그 이후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희한하게 연애는 꾸준히 하며 사는 중이에요. 대학 시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지내고 있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은 오히려 쉽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꾸준히 제 앞길을 막는 것들이 등장할까요? 심지어 그게 남이라면 차라리 체념하고 마음 편히 원망하고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가족이 되다 보니 쉽지 않고 늘상 힘이 드네요. 전 현재 63세의 여성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으로부터 휘말려 나오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자랐던 배경 역시 가족들은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다들 저보고 어떻게 그리 살았냐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6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전후를 지나고 모든 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던 때라 멀쩡한 사람들도 전쟁을 겪고 재산을 잃고 저마다 빠르게 적응하려고 각자의 고난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는 빠르게 극복하고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저에겐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오들오들 떨었어요. 당신 지금
또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난 어쩌라고 매일 그리 술만 먹고 들어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어디서 남편한테 따박따박 대들어? 야, 맞고 싶어? 어? 여자면 안에서 조용히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저흰 엄마와 아빠 싸우는 소리가 마치 전쟁통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면 어디론가로 도망가 서로를 꼭 붙들고 울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느낄 새도 없이 더더욱 오래 괴롭혔던 건 배고픔이었어요.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돈도 없이 맨날 엄마에게 찾아와 돈을 뜯어가려고 하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던 아버지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에게 흠씬 얻어맞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아빠 버리고 멀리 도망가자. 맞아, 엄마. 그러자. 나 무서워. 엄마 잘못될까봐.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상태는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우리를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섭고 외로운 밤길을 지나 엄마가 알아둔 작은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우리 데리고 먹여 살려보겠다며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마음이 컸는지 초반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러 다니곤 했어요. 당시 저는 8살이었고 5살 배기 동생을 데리고는 집에 있으면서 줄임배를 안고 힘들게 엄마를 기다렸었어요. 엄마는 동생까지 있어 그런지 늘 저를 큰아이 취급했었어요. 영미 너가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의젓하게 있어야 된다. 엄마가 없을 때는 네가 늘 준석이를 돌봐야 하는 거야. 네가 엄마 대신이야.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처음엔 제가 엄마 대신이고 남동생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나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늘 집을 잘 지키면서 동생이 사고치지 않도록 돌보고 집에 돌아온 엄마를 도와 밥 짓는 것도 함께하고 차리기도 하고 치우는 것도 도왔어요. 그럼 엄만 제게 잔뜩 칭찬을 해주시곤 했어요. 우리 영미 아주 기특하네. 아주 착해. 잘했어. 전 그런 엄마의 칭찬을 받는 것도 엄마가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늘 엄마, 내가 앞으로 남동생 더 잘 보살필게요.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몹시 서운한 일을 겪게 되었고 그때 엄마에게 처음으로 원망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여느 날처럼 동네 아줌마들과 일을 하러 나가고 저는 동생 준석이와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놀고 있었으나 우리는 늘 뭔가 잘 먹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 있었던 차에 저도 딱히 기운도 없고 멍하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놀고 있는 것 같은 동생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며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악을 쓰면서 동생을 찾았습니다. 준석아, 준석아, 어디 있는 거야? 준석아, 대답해봐.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았고 개울가 한쪽이 으슥했기 때문에 저도 순간적으로 겁이 났어요. 계속해서 외쳤는데도 답이 안 돌아오는 것을 보며 겁에 질려 계속 울었고 아무리 봐도 동생이 보이지 않아 결국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동생이 여기서 놀다가 물에 빠졌나 봐요. 안 보여요.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부탁이에요. 엉엉 울면서 말하는 제 말을 듣고 아저씨들이 바로 말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애들이 잘 빠져. 저번에 건너뛴 애들도 빠져가지고 저 밑으로 흘러갔잖아. 그러더니 어디로 나왔는지 안다며 바로 뛰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아저씨들 걸음질은 못 당했지만 그래도 울면서 따라가려고 열심히 애쓰며 뛰어갔어요. 한참을 뛰어서 방향대로 가보니 아래쪽에 이어지는 개울가 한편에 동생이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완전히 기절해서 온몸이 젖어 있었고 그걸 아저씨와 주변 아줌마들, 아이들이 몰려와서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비명을 지르며 쫓아갔어요. 알고 보니 저와 놀던 개울가 쪽에서 잘못 빠진 동생은 그대로 물에 쓸려 내려왔고 이어진 개울가 쪽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잡아서 건져내신 것이었어요. 울면서 동생을 업고 집으로 왔고 얼마 없는 옷으로 갈아입혀주면서 껴안고 한참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며 사과했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가 돌아오셨고 전 보자마자 뛰어나가 울면서 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저 개울가에서 떠내려갔어. 아줌마 아저씨들이 구해줬어. 미안해, 엄마. 그런데 절 감싸 안아줄 줄 알았던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더니 손을 올려 제 뺨을 치시더라고요. 이후 엄마의 이어진 행동은 저에게 더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준석이 잘 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저 몰골이 된 거야?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 동생 죽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지금 네 동생 죽일 뻔했잖아. 생전 처음 맞아보는 뺨에 놀라 몸을 이리 피하기도 하고 저리 피하기도 했고 엄마의 행동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생겨서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해서 이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정말이지 엄마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난 엄마를 늘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동생을 한번 잃어버릴 뻔한 일로 나를 이렇게까지 때리고 욕을 퍼부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전 엄마가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허나 엄마는 이후로 묘하게 변해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렸어요. 몸이 힘든 것도 제 탓,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제 탓, 동생이 아픈 것도 제 탓, 다 제 탓이었어요. 엄마, 내가 엄마 힘들까봐 설거지 해놨어. 그래 근데 비눗물 다 묻혀 해놓으면 어떡하니? 할 거면 제대로 해놓든가. 아휴, 다음부턴 차라리 손대지 말아라. 네, 죄송해요. 엄만 한 번도 제게 온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늘 너무나 차갑고 말엔 비난만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정말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영민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왜요? 엄마가 뭔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고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전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너 여기 건너 국밥집 알지? 거기 아줌마가 밥도 주고 고기도 먹여준대. 잠도 재워준댄다. 너 한동안 거기서 지내라. 엄마, 나 싫어요. 나 여기 계속 있을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거기 가거라. 용서해주세요, 엄마. 내가 준석이랑 더 잘 있을게. 여기 있게 해줘요.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간 셋 다 굶어 죽겠어. 영민호는
국밥집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뜨뜻한 데서 자라. 한 명이라도 살아야 해. 미안하다, 영미야. 전 엄마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나 뒤이은 엄마의 행동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억지로라도 제 손을 붙들고 짐을 싸게 했어요. 가라는데도 왜 말을 안 들어? 너만 가면 해결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 제발 가라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이젠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얼마 안 되는 짐을 갖고 근처 국밥집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저를 소개받으면서 무척 인자한 표정으로 말을 거시더군요. 네가 영미구나. 우리도 어렵지만 너가 그렇게 싹싹하다며? 그래서 여기로 받아주기로 한 거야. 잘 부탁한다. 네. 솔직히 무섭고 힘들었지만 아줌마의 그런 인자한 표정과 따뜻한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허나 밤이 되자 엄마로부터 벌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리냐?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을까? 엄마를 향한 원망과 슬픔이 매일 가슴을 찔렀어요.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말했던 생활과 실제 국밥집에서 생활은 무척 차이가 났습니다. 며칠 후부터 아주머니는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영미 너 아침부터 왜 이리 굼뜬 게야? 빨리 움직이지 못해? 네? 네. 얼른 설거지부터 하라고. 밥만 축 낼 생각이야? 아줌만 어린 제게 국물이 가득 들어있는 들통을 떠매고 움직이는 일부터 해서 설거지도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하고 온갖 잡일들을 다 하겠어요. 청소도 해야 했고 가끔은 국밥집 뒤에 있는 본인들 집까지 끌고 가 집 청소도 시키고 거기서 밥까지 차리게 하는 등 정말 식모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주머니는 저에게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아침 한 끼와 저녁만 국밥 조금을 담아주더니 그것만 맛보게 해주더라고요. 아줌마, 배고픈데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예, 네가 지금 먹는 밥이 얼마치인 줄이나 알아? 그 값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밥을 더 달래는 거야? 그만 먹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그저 일한 죄밖에 없는데 아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어요. 또 아주머니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도 마찬가지로 저를 완전히 아랫사람 취급했습니다. 얘 거지야. 일로 와봐. 와서 내 심부름 좀 해. 그 아인 절 툭하면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제 앞에서 흔들며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달라고 해봐. 부탁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싫어. 안 먹고 싶어. 왜 싫어? 먹고 싶잖아. 두 손 모아 받아봐. 그럼 줄 테니까. 정말 못되고 얄팍한 계집이었어요. 얼마나 얄밉던지 한 대 쾅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의 말대로 전 여기에 고용된 입장이고 식모이니까요.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오지 않을 엄마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허나 저를 이곳에 맡겨버리고 엄만 한 번이라도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한 번 들린 날이 있었어요. 전 엄마 목소리 듣고 그 길로 부엌에 있다 뛰쳐나가 엄마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 데려가줘. 나 괴롭힘 당하고 있어.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도 엄만 태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어쩔 수 없다고요. 넌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정말 내 모든 힘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영미야, 넌 여기서 계속 지내야 해. 오늘은 돈 받으러 왔단 말이야. 네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요즘 살만하다. 영미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다오.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절 달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싫다고 가고 싶다고 하자 엄마는 제가 그렇게 구박받고 서름을 당하며 끼니도 못 먹고 이 집에서 버티며 지냈던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아주머니에게 받아가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나을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영미야, 엄마랑 준석이도 고생이 많다. 영미 너 행복한 거야. 여기서 맨날 국밥이나 뜨시게 얻어먹고 뜨신 방에서 뒹굴잖니. 우린 매일 추운 방에 있어. 그러니 배부른 소리 말아라.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싶어 어안이 벙벙했는데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아주머니도 거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둘 다 천하의 원수가 따로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영미애는 분해기 온지도 모르네. 우리 집처럼 잘해주는 곳이 어디 있다고 말이야. 엄마는 그 길로 쌩한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우리 엄만 다신 날 데리러 오지 않겠구나.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일은 없겠구나. 깨달았죠. 엄마가 돌아가고 아주머니는 나를 뒷방으로 끌고 가더니 매를 들고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잡일들을 다 떠맡기고 딸의 심부름부터 온 뒤치다거리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몸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사람이란 참 간사하고 슬픈 것이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하게 되더군요. 언젠가부턴 군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국밥집 일도 도왔고 아줌마가 잔소리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척척 일을 했습니다. 먹는 양도 적게 먹었고요. 그 사이 몇 번 지나가는 엄마와 동생을 보았어요. 돈 받을 때 말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엄마는 저와 살던 때와 달리 조금 윤기도 나 보이고 동생도 제법 키가 컸더군요. 누가 보면 딸인 저라고는 당연히 없는 가정처럼 제법 멋을 내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 정말 속으로 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나를 이런 구석에 넣어놓고 내 앞으로 나오는 돈을 저렇게 챙겨서 돌아다니다니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절 찾아왔습니다. 누나, 준석이? 누나, 잘 지냈어? 누나. 동생을 보자마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동생은 절 보자마자 자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미안해, 누나. 미안해. 아니야, 준서가. 너 때문에 아니야. 울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누나 여기서 그래도 뜨뜻한 방에서 자고 밥도 잘 먹는다는데. 맞아?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어? 누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준석이에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실 그대로 말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아무래도 더 제게 미안해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서 일도 별로 안 하고 배불리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준석이는 이제야 안심이라도 된 듯 웃어 보였어요. 누나, 혹시라도 힘들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알겠지? 언제든 엄마랑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가 그래도 된댔어. 준석이가 집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제게 이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은 제 마음속 희망의 불씨 같았어요. 정말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준석이가 돌아간 후 준석이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생각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틀림없었어요. 전 결국 그 국밥집을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허나 제가 막상 국밥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 엄만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손을 올렸고 제게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정신으로 거길 나온 거니? 어?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러라고 나온 거야? 당장 돌아가지 못해? 엄마, 나도 힘들어.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 쥐어 짜내듯 한 말이었지만 엄마에게 이미 제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이 받아야 할 돈, 그리고 남동생뿐이었죠. 그런 엄마에게 너무나 환멸을 느낀 나머지 전 그대로 집 밖을 나갔습니다. 예전에 국밥집에 오시던 다른 아주머니가 서울 쪽에 가면 그래도 뭔가 다를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제 사정을 딱히 보셨는지 쥐어주신 돈이 있었어요.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전 15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가면서도 엄마가 제게 퍼부었던 말들과 냉담한 표정이 계속 가시처럼 눈가를 찔러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다신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요. 서울에 간 이후 전 식당 일을 조금씩 하며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다신 엄마에게 가고 싶지 않았고 전 저대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감사히도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시던 식당은 우리 고향에 있던 국밥집과는 전혀 달랐고 주인 할머니께서는 저를 무척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이고, 가엾어라. 제 어미한테 그런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꼬. 근데 네 애미도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다들 힘들었을 거다. 지금 열심히 살면 된다. 네, 할머니. 이렇게 저를 봐주신 할머니 덕분에 전 힘을 내서 식당에서 일하며 밥도 세끼 꼭 다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달치를 채우면 그때마다 주시는 돈들을 모아두었죠. 그러면서 이대로 살다가는 계속 식당에만 있을 것 같아서 검정고시도 공부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걸 권하신 것도 주인 할머니였어요. 네가 비록 사정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식당에서 일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니. 아이, 네. 근데 공부 평생 해보지 못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든 하면 된다. 하면 감이 오게 되어 있어. 너도 식당 일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지 않니? 주인 할머니는 자신도 검정고시를 못한 게 한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라고 제게 따로 시간까지 빼주었어요. 그렇게 하여 주인 할머니의 권유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힘겹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유, 잘했다, 잘했어. 네가 해낼 줄 알았다. 제가 합격한 날 할머니는 제게 뜨끈한 밥상을 직접 차려주셨는데 아직도 간혹 그 밥상이 생각이 나곤 해요. 지금 생각해도 할머니는 정말 제게 은인 같은 분이셨죠. 할머니 덕분에 정말로 성인이 되고 나선 식당을 나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살이 되자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검정고시를 땄다고 하니까 나름 그 점을 좋게 봐주셨고 매번 국밥집이며 식당을 돌며 계산을 해서 그런지 회사 돈을 책임지는 부분에선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윗분들도 다들 저를 좋게 보셨어요. 영미 씨, 점점 일이 느는 것 같은데? 잘하네. 이번 달도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야 혹시라도 잘릴까 불안하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일에 적응하다 보니 무서울 것도 없어졌어요. 돈도 잘 저금할 수 있었고요.
그러던 중 문득 남동생 생각이 나더군요. 미약한 성공이었지만 배운 거 없는 제가 검정고시도 따고 제대로 된 월급도 받고 벌써 국밥집을 떠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원망스러웠지만 남동생은 여전히 그리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어서 고향에 한번 가보았는데 역시나 엄마와 동생은 그곳을 떠나고 없더라고요. 국밥집에서 일했던 영미라고 하니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 동생의 행방을 물었는데 멀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우리도 하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또 당시 제가 일했던 국밥집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싸움이 나서 이후에 장사를 접고 멀리 이사 갔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남동생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엄마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어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돌아와서 저는 다시 제 일상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아주 조금 직급이 올라가고 돈도 그럭저럭 모았던 차에 저를 좋게 보신 회사분이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내 친구 아들이 있는데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우직하니 좋은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영미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야. 네? 아이, 저를요? 아시겠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하고 형제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내 친구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어. 한번 부담 없이 만나봐. 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셨는지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하다며 어떤 남자분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더군요. 결국 저는 그 남자를 조금 만나다가 마음에 들어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참 빠른 전개죠? 사실 남편은 첫 만남부터 아주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란 느낌이 확 왔어요. 부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배려심이 깊었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 같았어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무척 아껴주었고요. 제가 부모복은 없으나 배우자를 어쩌면 이렇게 잘 만났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당신 고생 많았잖아. 이제부턴 내 아내로 편안하게 살아줬음 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남편이 결혼 초에 했던 이 말은 아주 오랫동안 지켜졌어요. 남편이 이러면 신부님은 이런 남편에 비해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만도 한데 전혀 아니었어요. 영미같이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며느리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영미야, 우리 이제 가족이니 뭐든 털어놓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시어머니라 해서 어려워할 거 하나 없어. 정말 제가 무슨 복이 있는 건지 아마 제 인생은 결혼 후 이렇게 조금씩 풀릴 팔자였나 봐요. 시어머님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제게 그 이상의 정을 주셨어요. 늘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보살펴 주었고 제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항상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갑상선암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친정엄마처럼 절 보살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영미 어쩌면 좋으니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아이고, 내가 대신 걸렸어야 하는데. 소식을 들었을 땐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고 제가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남편을 대신하여 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보면 잠시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내 어머니가 이랬다면,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면, 그러면서 엄마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너무 아프고 쓰라린 기억만 남기고 간 분이라 그런지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에게 친자식처럼 잘해드렸죠. 하지만 한창 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도
늘 가슴 한켠에는 엄마와 동생을 가슴에 두고 살았어요. 남편에겐 이런 이야기를 뚜렷이 한 적이 많지 않지만 그랬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는 왜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없냐고 할 때 딱히 해줄 말이 없을 때 더욱 그리움이 짙어졌죠. 아이들에겐 그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줄 뿐이었고 자라면서 저의 이런 배경을 이해한 딸과 아들은 조금 가슴 아파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에 아이들 역시 괴로웠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그래도 엄마의 엄마인데 할머니랑 삼촌 보고 싶지 않아? 어, 엄마,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찾아보자고? 어떻게? 요즘은 사람 찾아주는 것도 많잖아. 의뢰를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되고. 엄마가 원하면 내가 알아볼게. 한 번쯤은 행방이 궁금하다곤 생각을 했던 차에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오니 궁금해지긴 하더군요. 성인이 되고 자립한 아들이 갑자기 그걸 물어오니 저도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 모르게 딸과 함께 이것저것 찾아보았는지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제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행방을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점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물어오자 저도 결국 은연중에 자세한 내용들을 말해주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찾으러 고향에 갔을 때 못 만났기에 기대는 안 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딸아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삼촌이랑 외할머니 어디 계시는지 알았어. 우리가 연락해봤어. 정말? 솔직히 놀랐어요. 이렇게 엄마 생각을 해주는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반면 묘한 두려움과 서글픔, 그리움들이 다시 파도가 몰려오듯 몰아치더군요. 정말 내가 알아보고 만나도 될지 아닐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용기를 주더군요. 엄마, 그래도 엄마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봐. 또 삼촌은 많이 그리워했잖아. 그럴까? 아이들의 말에 저도 용기가 좀 났고, 그래서 어찌어찌 아이들이 약속을 잡았고, 혼자 나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 아이들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같이 온다고 했지만 어쩐지 제 주변에 사람이 더 많을수록 더 신경이 번잡하고 마음이 불편할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엄마와 동생 준석이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얼굴도 체형도 상당히 변해 있었어요. 영미 누나? 이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동생은 어릴 때 얼굴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인상이 많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으며 구부정하게 등도 굽어 삶이 편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가 영미냐? 이렇게 저를 힘없이 올려다보는 엄마는 영락없는 그 또래 할머니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길에서 지나치면 당연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마의 얼굴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편히 살아온 것만은 아닌지 인상이 무척 어두웠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리를 비켜주었고 엄마와 저 준석이는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저도 그간 어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엄마도 준석이도 제각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엄마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은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엄마를 찾아준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영미 너, 네 동생이랑 엄마 생각 안 났니? 그리 우리 버려두고 가는 게 어딨냐? 네가 국밥집에서 나가고 난 후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진 옛날 일이니 말하지 않으마.
그냥 힘들었다는 것만 알아두라. 누나도 많이 힘들었겠지. 엄마 그만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의 삶도 참 기구했더군요. 엄마는 제가 일해서 받아온 돈을 가지고 동생은 학교도 보내고 제가 사라진 뒤 본인이 식당 일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동생을 공부시켰나 봐요. 물론 저의 행방은 찾지도 않은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동생을 공부시켰으나 동생은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사업을 벌린답시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그 사이 결혼도 했었다가 빚도 지고 사업도 망하고 이혼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어 엄마와 함께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동생은 혼자 자립하기도 싫어하고 일용직만 잠깐 하고 와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60대의 아들을 돌보느라 그 연세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여전히 밥을 차려 먹이는 등 지극정성이었고요. 참 혀를 찰 노릇이었고 그렇게 아들만 예뻐하고 딸인 저는 원수대하듯 함부로 하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세월은 안 됐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저 국밥집에 맡길 때부터 그때부터 말이에요. 그리고 버려져서 서울로 향했을 때도 많이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어 나와본 거예요. 다들 어떻게 사는지 알았으니 이만 갈게요. 잘 사세요. 그리고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 길에도 사람이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일이 생겨버렸어요. 내내 원망만 하던 엄마가 썩 내키진 않았으나 그저 수더분하게 저를 대하던 동생을 보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요. 얼마 전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내용을 듣고 전 다시금 잊고 있었던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렸던 그 피 끓는 감정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영민이 돈도 많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동생 준석이 불쌍하지도 않어? 그 나이에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도 해서 그 녀석이 얼마나 힘들겠어. 네가 누나가 됐고 그리 잘 살고 있으면 동생 거둘 생각을 해야지. 준석이한테 매달 용돈 좀 줘라. 용돈이요? 갑자기요? 여기까지 듣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저도 동생에 대해서 안쓰러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동생을 거두라니요? 그러면서 또 있는 말은 정말 기함을 토하게 만들었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내려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혼자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가지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당장 언제건 여기 내려와서 네 동생 챙겨가서 제대로 사 먹이고 일자리도 주고 그래라. 응? 집도 하나 사주고 거기 나도 같이 가서 좀 좋은 꼴 누려보게. 네 애미가 이 나이껏 이러고 있는데 딸이 돼가지고 뭐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권리를 주장하시네요. 집이요? 일자리요? 엄마를 모시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엄마가 절 내쫓고 버렸을 때 전 이미 엄마 딸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가슴속에서 지웠다고요. 다만 제가 거기 나간 건 준석이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 이제 다시는 엄마한테 휘둘려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엄마를 챙기고 살아요? 끊을게요. 뭐야? 뒤이어 욕설이 들려왔지만 전 천불이 나는 마음에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더니 우는 저를 보고 남편과 자식들은 일제히 당황했어요. 전 말도 못 잇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날 이후
이 엄마가 멈추질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왜 전화 안 받니? 너 네 애미 무시하니? 라는 내용들을 남겨놓았고요. 남편도 이 문자와 제가 겪은 일을 듣곤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당신 다신 연락 받아주지 마. 남편이 펄펄 뛰며 화를 내자 조금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알아낸 건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찾아왔다고 하며 들어오더니 엄마는 제 남편과 자식들을 향해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아, 영미 남편인가 보구나. 니들은 자식들이고. 아유, 다들 키가 크네. 나 영미 엄마예요. 엄마,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긴 준석이한테 들었다. 다른 게 아니고 엄마가 네 집 한번 와보고 싶어서. 엄마는 멋대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니 집이 참 좋다며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제야 제가 전번날 준석이한테 집 주소를 한번 슬쩍 지나가듯 말해준 게 생각이 났고 엄마가 여기로 온 속셈이 뭔지도 알 것 같아 전 엄마를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엄마는 딸 집에 놀러 오지도 못하냐며 저를 부모 쫓아내는 못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아니 영미야, 너 왜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어? 네 애들 앞에서 이러고 싶으니? 나도 내 손주들 좀 보고 싶어 온 거란다. 엄마, 왜 날 찾아온지 아니까 저리 나가요. 이제 나 엄마 책임지지 않고 모시고 싶지 않아요.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급기야 남편이 상황 돌아가는 걸 알고 엄마를 설득하여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허나 엄마도 만만치 않았죠. 못 간다고 계속 버티더니 제게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 또 한번 자기를 버리려 한다는 둥,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는 둥, 전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이게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밖에서 이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는지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대로 손을 들어 엄마의 뺨을 세게 내려쳐버린 거예요. 어딜 감히 누구 집에 들어와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낳아주면 다 엄마야? 자식 버려놓고 엄마는 무슨? 당장 나가! 안 나가? 시어머니가 무섭게 고함을 지르자 엄마는 쫓겨나듯 도망쳐 나갔습니다. 엄마가 나가자 그제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제 곁으로 와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전 그만 엉엉 울음을 토해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엄마를 향한 상처,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울음을 그렇게 계속 쏟아내었어요. 당시 김치를 전해주러 온 시어머니가 아니면 어땠을지 참 아찔했죠. 지금은 다행히 엄마가 더 이상 제게 연락해 오지 않아 좀 편안해진 상태예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저 지켜주고 계시기도 하고 자식들도 남편도 옆에서 염려해주는 덕에 많이 진정도 되었고요. 다만 제가 이 사연을 쓴 건 아직 남은 상처와 쓰라림을 조금이라도 털어보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글을 보고자 써보았어요. 부디 앞으로 이런 편한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앞날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